안녕하세요. 바닷바람 맞으며 시아버지 모시고 어촌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후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남들에겐 평범해 보이는 나날이지만 제겐 유독 지금의 평화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16년 동안 시댁엔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 소란스러운 세월을 지나 삶의 여유를 느끼는 요즘, 유달리 과거 일들이 떠오르곤 하네요. 과거 저희 시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내볼까 해요. 상조 도우미로 근무하던 전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 나이 30에 결혼했습니다. 저보다 고작 2살 많은 사람이건만 회사원이던 남편은 참 어른스럽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오빠 부부를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던 엄만 그런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시댁은 서울에서 한참 내려가 있는 지방 어촌에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그곳에서 평생 김양식장을 하며 남편과 2 시동생 그리고 막내 시누이를 키우셨다고 했죠. 시부모님은 6시간이 걸려 첫인사를 하러 내려간 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식탁 위엔 그 지역 특산물이 진수성찬으로 변신해 쫙 깔려 있었습니다. 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을 함께 먹는 삼합에 싱싱한 낙지, 매생이국과 굴구이, 김양식장 집답게 푸짐하게 쌓인 김과 김 부침개까지 어디서부터 젓가락을 대야 할지 몰랐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우린 부부가 되었어요. 사남매 중 맞이었던 남편은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김 수확철인 10월 말쯤부터 5월 사이엔 힘든 시부모님을 돕겠다며 시간이 되는 주말마다 그 먼 거리를 내려가더라고요. 동생 놈들은 바쁘다고 부모님 댁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나라도 가서 도와야지. 당신은 갈 필요 없어. 보통 힘든 일도 아니고 어차피 당신은 김양식일에 대해선 알지도 못하잖아. 나만 다녀올게. 우리 부모님도 고생한다고 절대 당신은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어. 남편과 시부모님은 말렸지만 전 기어코 남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지만 시댁이 있는 바닷가 풍경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절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부모님을 좋아했거든요. 저도 도울게요. 전 뭐부터 하면 돼요? 아이고 새아가 오지 말랬더니 기어코 또 내려왔구나. 괜찮어. 아무것도 넌 안 해도 돼. 시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뭐라도 도우려고 애썼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절 마냥 예뻐해 주셨죠. 그렇게 시댁에 내려가면 막 수확한 물김으로 국도 끓여주시고 김 부침개도 부쳐주시는데 서울에선 절대 맛볼 수 없는 꿀맛이었어요. 심지어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표 김국이 너무 먹고 싶어 전보다 훨씬 자주 시댁을 내려가기까지 했다니까요. 우리 예쁜 며느리 어디서 이런 어여쁜 아가씨가 우리 집에 시집 왔을꼬. 시어머니는 양손으로 제 볼을 자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평생 해온 고된 일 탓에 울퉁불퉁한 굳은 살로 가득했는데 전 시어머니 그 투박한 손의 촉감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두꺼워진 손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그 모습에 시어머니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한편 2 시동생과 시누인 정말 시댁의 명절을 제외하곤 모습을 잘 보이지 않더군요. 그나마 무명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시누인 어떻게든 짬을 내서 가끔 시부모님을 뵈러 왔는데 대기업에서 일하던 큰 시동생과 증권회사에 다니던 작은 시동생은 정말 그 집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뒤, 3년 뒤에 각각 같은 대기업 동료인 큰 동서와 피부샵을 운영하던 작은 동서 결혼을 한 후에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어떤 해엔 큰 시동생 부부가 명절에 안 오기까지 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차가 막혀서 내려가는 게 10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니 올해엔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겠다면서요. 그때 남편은 큰 시동생에게 전화해 노발대발을 했죠. 야, 이 자식아. 1년에 딱 2번 내려오는 놈이 그거마저 안 오겠다고?
넌 부모도 없냐? 맨날 잘 사는 처가에만 굽신거리고 형편 고만고만한 집 부모님은 모른 척 하겠다 이거야? 차 막혀서 힘들 것 같으면 전주라도 미리 내려와서 부모님 얼굴을 뵀어야지. 그렇다고 작은 시동생이 큰 시동생보다 나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큰 시동생이 그냥 시댁에 무관심했다면 작은 시동생은 맨날 실적이 안 나온다 타령하면서 시아버지께 돈을 요구하더군요. 처음 몇 번은 시아버지도 자식 일이니 그냥 도와주신 것 같은데 그 횟수가 잦아지니 나중엔 역정을 내셨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어찌나 돈 이야기만 하던지 시아버지 말씀에 끼어들지 않으려 꾹꾹 참던 제 남편이 분에 못 이겨 작은 시동생의 뒤통수를 폭소리 나게 후려친 일도 있었죠. 내 저럴 줄 알았다. 막내 오빤 두드려 맞아도 싸. 부모님이 무슨 은행이야? 이제 결혼까지 했으면 정신 차리고 경제적으로 자립 좀 해. 그나마 신우의 한 사람만이 남편의 형제 중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었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안타까워서라도 저라도 두 분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짧았더군요. 여보, 뭐가 그리 급해서 빨리 갔소? 그 넓은 집에서 나 혼자 외롭게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고작 5년 만에 급성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침 시아버지도 집에 계시지 않을 때 그런 사달이나 시아버지께서 뒤늦게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을 때 이미 시어머니는 이 세상뿐이 아니셨다고 했죠. 시어머니와 금술이 좋았던 시아버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오열하셨어요. 저와 남편 또한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르는데 황당하게도 작은 동서는 취소하기 힘든 피부샵 예약 손님들이 있다며 마지막 날이 돼서야 내려와 발인도 지켜보지 않고 다시 가려고 하더군요. 누군 다들 일이 없어서 여기 내려와 있답니까? 화가 나서 제가 작은 동서에게 한 소리 하려는데 더 이상 울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쳐있던 시아버지가 저를 말리셨어요. 네 시엠이 마지막 보내는 길에 큰 소리 오가게 하고 싶지 않구나. 저런 지처를 보고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내 자식놈이 문제라면 더 문제겠지.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다오.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 시아버지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박박 우겨서 겨우 받게 한 종합건강검진에서 시아버지는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우리 시부모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자꾸만 이런 불행이 생기는 거야. 어머님 일은 슬픔도 아직 가시려면 멀었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어. 그래도 차라리 이 정도에서 발견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어머니 그렇게 보내고 아버지 건강도 혹시 몰라서 검진시켜드린 건데 그게 천운이었다고 생각하자고. 저와 남편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게 해드리기 위해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1년간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시아버지께 병원과 저희 집을 통틀어 두 시동생 부부는 명절 빼고 딱 2번 왔더라고요. 그해 2번의 명절은 시아버지가 와 계시니 저희 집에서 보냈는데 마지막 명절날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자식이냐? 아버지가 지방에 계실 땐 멀어서 못 간다고 핑계대더니 같은 서울에 계신데도 얼굴을 딱 2번 비춰? 아버지 암투병 중이신 거 혹시 나만 아는 비밀이었냐? 어? 그럼 일이 바쁜데 어떡해. 게다가 우리 장모님도 지금 신장병 때문에 투병 중이시란 말이야. 우리 집사람도 임신까지 한 마당에 마음고생 많이 했어. 그래, 그렇게 힘들어서 명절에 같은 서울 살면서 자기 친정엔 가고 암 걸린 자기 시아버지한텐 얼굴도 안 비추냐 큰 재수신? 그리고 재수씨가 뭐다도 너라도 아버지 배로 자주 왔어야지. 처부모는 부모고 널 낳고 길러준 아버진 부모도 아니냐? 그리고 장이 너 저번에 아버지 항암 치료 받는 와중에 전화해서 뭐라고? 돈을 해달라고? 이 쌍놈의 자식아, 넌 방에 계신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쌍코피 터지게 맞았어.
큰아주버님, 제 남편도 오죽 급해서 그랬겠어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한테 도움 청하지 누구한테 청해요. 그 와중에 작은 동서는 눈치 없이 자기 남편 편을 들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쏘아붙였죠. 동서, 그렇게 아버님 돈을 가져갔으면 작은 서방님도 양심이 있어야지. 아버님 병원비에 자식으로서 돈 한 푼 보태긴커녕 어떻게 암투병 중인 아버님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해. 그게 지금 잘한 일이라고 서방님 편을 드는 거야? 창피한 줄 알아. 서방님들도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어머님 잃고 투병까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드실 줄 뻔히 알면서 자식으로서 이딴 식으로 행동해요? 하늘에서 서방님들 하는 행동 보면 어머님이 피눈물 흘리실 겁니다. 제 말에 세 사람은 합주기가 됐습니다. 시아버진 옆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고 계셨죠. 시아버진 그렇게 1년의 치료를 마치고 이후엔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났다는 말에도 시아버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진 날이 갈수록 우울해 보이시더니 결국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시애미도 없는 그 텅 빈 집에 혼자 살아갈 생각을 하니 난 너무 두렵구나. 이렇게 너희랑 북적이며 살다가 혼자 남으면 얼마나 외로울 거냐 말이야. 그렇다고 부모님 때부터 해온 양식장을 버려둘 수도 없고. 어머마, 너희가 나랑 같이 내려가서 살면 안 되겠니?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하던 분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대답을 할 수도 없었던 게 아직 어렸던 아들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저와 남편이 하던 일도 전부 포기해야 하는 중대사잖아요. 특히 평생 서울에서만 살던 제게 어촌으로의 평생 귀혈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남편과 저는 며칠 동안 머리를 쥐어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결국 시아버지를 따라 시댁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내려가는 일을 워낙 좋아했으니 그곳에서 열심히 키워보자 싶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염려됐거든요. 게다가 시아버지의 눈물이 마음에 걸려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전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은 걱정보다 더 시골 생활이 마음에 든 듯했어요. 당시 4살이던 아들은 엄청나게 집을 뛰어다녔는데 계속 조심시켜야 하는 서울의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인 그곳에선 혼날 일이 없으니 신이 날만도 했죠. 또한 저는 본격적으로 양식장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많이 해본 일이긴 했지만 와서 돕는 것과 직접 운영을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였다며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삭신이야. 여보, 나 누가 하루 종일 어디 묶어놓고 사정없이 때린 것 같아. 온몸이 쑤셔. 나도 그래,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괜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 당신만 고생시키네. 에이, 내가 아버님이 좋아서 직접 내려온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보.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양식장 일이 보통 중노동이 아니더군요. 김포자를 번식시키기 위해 김발을 바다에 까는데 크고 두꺼운 데다 바닷물에까지 젖은 김발을 자르고 당기고 하는 날엔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났어요. 대체 이 힘든 일을 시부모님은 어떻게 평생 하신 건가 싶을 정도로 일이 고됐죠. 그런 우리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유독 일이 힘들었던 날이면 시아버진 조용히 우리를 바닷가로 부르셨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아버님? 요새 굴이 싱싱해서 잔뜩 좀 사와봤어. 어멈 너 굴 좋아하지 않니? 내가 불이랑 다 피워놨으니까 너랑 아범은 앉아서 내가 구워주는 굴 파다 먹기만 해라. 거기 굴 껍질에 소주도 쪼로록 따라서 마시면 천국이 따로 없어. 위험하니까 은빈이 불 옆에 못 오게 하고. 시아버진 직접 불을 피워 우리에게 손수 굴을 구워주셨습니다. 시아버지 말대로 석화 껍데기에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시니 입에 바다내음이 확 퍼지는 게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이젠 제가 하겠대도 시아버진 이런 건 전문가가 하는 거라며 옆에도 못 오게 하셨죠.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굴과 소주를 마시고 라면도 끓여 먹으며
우린 대화도 참 많이 나눴어요. 예전엔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러고 참 많이 시간 보냈는데 네 시어머니랑 둘이 있다 보면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 어머마, 아버마, 나랑 집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나중에 내가 없어도 너희 둘이, 아니 은빈이랑 셋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려무나. 이 바닷가엔 나랑 집사람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이 바다를 보면서 우릴 가끔 추억도 해주고, 특히 어머마, 날 위해 어려운 결정해줘서 진심으로 늘 고맙게 생각한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이곳에 내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에서랑 다르게 여기에서 살다 보니 여유로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요. 아버님, 전 아버님하고 이렇게 넷이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랑 오래오래 함께 사셔야 돼요. 아셨죠?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여유로운 것. 제게 시골 생활은 그런 것이었어요. 일도 적응하니 전보다는 수월해졌고 양식장 일이 1년 내내 바쁜 일도 아니다 보니 여유로운 시기엔 실컷 늘어지는 생활도 할 수 있었죠. 한편 시아버지 함께 살다 보니 시동생들이 얼마나 무심한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여전히 큰 시동생 내외는 시동생 처가만 챙기며 가끔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추곤 했고, 작은 시동생 또한 시아버지가 계속 돈을 해주지 않자 명절에 와도 시큰둥하게 앉아있다 몇 시간 뒤 가버리곤 했어요. 동서들이고 시동생들이고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설거진 본 척도 하지 않아 한 번은 제가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다들 똥을 쌀 줄만 알지 닦을 줄을 모르나 봐요? 어떻게 매번 힘들게 한 음식을 먹기만 하고 치우는 신용도 안 해요? 적어도 접시라도 옮겨놔야죠. 제 남편하고 어린 우리 아들도 열심히 접시 치우고 식탁 닦고 있는 거 안 보여요? 큰동서, 거기 있는 앞치마 여기 사람들한테 죄다 하나씩 돌려. 형님, 저희 힘들게 서울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나도 힘들게 몇 시간 걸려서 친정 가. 근데 난 우리 엄마 모셔주는 새언니한테 고마워서 가면 새언니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해. 사람 된 돌이랑 그런 거야. 제가 화를 내자 그제야 네 사람은 돕는 둥 마는 둥 신용이라도 하더군요. 평소에 제가 힘드니 명절만이라도 제 일을 돕겠다며 방 청소를 하고 있던 신우인, 입이 대빨 나온 네 사람을 보며 혀를 찢찢 찼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와중에도 시아버진 시동생들만 생각하면 늘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것들도 자식이라고 안 보고 살 수도 없다며 시아버진 한숨을 쉬셨죠. 집안은 그렇게 어지러이 돌아갔지만 다행히 양식장은 날로 잘 되기 시작했어요. 양식장 일이 손에 익은 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김 공장도 함께 병행해 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을 시작하니 몸은 배로 힘들었지만 수입이 펄쩍 뛰니 힘이 저절로 나더군요. 특히 요샌 우리나라 김이 인기가 많아져 날로 해외 수출량이 늘고 있잖아요. 수출 시장에까지 뛰어드니 벌이가 정말 짭짤하더라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양식장도 넓히고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채용해 우린 점차 사업을 불려갔죠. 우린 평생 김 양식을 했어도 지금만큼 벌지 못했는데 정말 장하다 우리 큰며느리. 제가 한 건가요? 저는 그냥 의견만 낸 거죠. 애초에 아버님이 양식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 따라 내려온 덕에 저희가 이렇게 복을 받네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시아버지와 살던 와중 심장이 철렁해질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시아버지와 함께 산 지 6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창 바쁠 철이라 양식장 일과 공장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배를 타고 양식장에 나갔던 시아버지가 그만 쓰러지신 거예요. 일이고 뭐고 전부 팽개치고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죠. 과로를 못 이기신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는데 너무 무리해서 일하시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대장암 이력도 있으시다면서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꾸준히 하고 계시죠?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암 재발 예방 차원에서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하고 계시긴 했지만 그때가 마침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였거든요. 1년 전 완치 판정을 받긴 했는데 설마 또 암이 생겨 몸에 이상이 온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무려 쓰러지실 정도였으니 괜한 우려가 될 만도 했죠. 시아버진 한동안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혹시 몰라 빨리 대장 내시경도 해봐야겠다 싶어 우린 얼른 내시경 예약도 잡았어요. 그렇게 입원 절차와 진료 예약을 하고 병실에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울고 계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시아버지께 왜 우시냐고 여쭙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허무하게 집사람 옆으로 가는 건가 싶었어. 사실 지금도 또 암이 재발했을까봐 너무 무섭구나. 어머마, 나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보고 싶구나. 애들한테 연락해서 나 좀 보러 한 번만 와달라고 해다오. 부탁이다. 시아버진 정말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하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갑자기 가셨으니 자신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충분히 찾아올 만했죠. 그런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 저는 신우에게 남편은 두 시동생에게 상황을 알리고 병원으로 좀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서 당연히 내려온다던 신우이와 달리 두 시동생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더군요. 저는 병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서 있던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여보, 서방님들한테 전화하고 온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버님 당신 기다리다 방금 잠드셨어. 개자식들, 내가 혹시 아버지 암 재발일 수도 있다고 우선 아버지가 오늘 쓰러지셨으니까 다들 오라고 말했거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야. 근데 설마 또 바쁘다고 안 오겠대? 어차피 내일 주말이잖아. 내일이나 모레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온대. 장현이 그놈은 주말에 장인 장모랑 놀러 가기로 했대. 지금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그걸 못 내려오냐고 하니까 장인 장모님이 기대하던 여행이라 취소 못한대. 그럼 작은 서방님은 중요한 고객 미팅이 주말에 줄줄이 있다고 못 온대. 무슨 미팅을 주말에 잡냐니까 승질내더라고. 그럼 아버진 돈도 안 주고 실적은 채워야 하는데 주말에도 발로 뛰어야지 어떡하냐고. 두 놈한테 잔말 말고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주말에 내려오라고 으름장 나눴어. 하지만 결국 두 시동생 내외는 주말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우이만이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당일 저녁에 내려왔다가 예정된 연극 공연 때문에 다음날 새벽같이 올라갔죠. 남편은 노발대발해서 시동생들에게 전화로 욕설을 퍼부었어요. 야, 니들이 인간이냐? 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암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잖아, 형. 나 장인 장모님이랑 여행 와서 못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셨어? 의사가 과로라고 그랬다며. 아직 내시경도 안 받았다며. 제발 아버지한테 오버해서 바쁜 자식들 귀찮게 하지 좀 말라 그래, 형. 아, 형도 마찬가지고. 뭐? 귀찮게 하지 말라고? 너 이제 막 나가구나, 어?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형, 나 지금 다시 들어가 봐야 하거든? 장인어른이 찾으시네. 아버지 나 대신 잘 좀 보살펴드려. 야, 김장희, 넌 고객 미팅을 아침부터 밤까지 하냐? 어? 결국 끝까지 안 내려온다 이거지? 형, 미팅이 무슨 1시간 딱 하고 끝나는 건 줄 알아? 비 맞춰주려고 골프도 따라다녀야 하고 술 대접도 해야 돼. 형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다 아버지가 돈 안 빌려주셔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한테 오라가라 하지 좀 말라고 해. 아버지 지금 당장 돌아가시는 거 아니잖아. 뭐야? 이 싸가지 없는 자식. 너 아버지한테 뭐 돈 맡겨놨냐? 아버지 돈은 아버지 돈이고 네 돈은 네가 벌었어야지. 어디다 대고 자꾸 아버지 탓을 해? 일 못하는 네 탓이지. 그래, 형 혼자 효자해. 아무튼 난 돈 벌어야겠으니까. 나 지금 술 접대하다가 빠져나온 거거든? 끊는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더군요. 분명 소식을 들었을 텐데 시아버지가 괜찮냐는 연락조차 한 통 없는 동서들에게도 화가 나
이번엔 제가 동서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큰동서, 나야. 지금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 가 있다며? 서방님한테 아버님 쓰러지셨다는 얘기 못 들었어? 네? 들었어요. 뭐 큰일은 아니었다면서요? 동서는 부모님이 먼저면 여기 못 올 수 있다고 쳐. 그럼 서방님이라도 혼자 보냈어야지.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 했었어야지. 맨날 서방님은 자기 집 행사에 데리고 다니면서 어쩜 아버님 일엔 관심조차 없어? 전 남편한테 강요한 적 없어요, 형님. 자기가 좋아서 제 친정에 잘하는 거지. 형님, 진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 효도는 셀프라는 주의거든요. 괜히 저한테까지 효분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그동안 형님 잔소리 많이 참았어요. 앞으로 남편 통해서 말씀하세요. 끊어요? 하지만 큰동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긴 더 이상 시댁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더군요. 그리고 작은 동선 혀가 잔뜩 꼬인 게 아주 만취가 되어 있더군요. 네, 큰형님. 동서, 지금 술 마셔? 아버님 얘기 못 들었어? 들었는데 뭐 남편이 안 간다는데 저 혼자 뭐 하러 가요? 그럼 안부 전화라도 했었어야지. 제가 전화한다고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시나요? 혹시 암 재발한 거면 제가 전화한다고 암이 사라져요? 형님 너무 꼰대시다. 형님, 저 지금 너무 취해서 토할 것 같아요. 동서의 구역질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다들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시동생들도 시동생들이지만 아무리 시부모와 며느리가 어려워진 시대라고 해도 시부모님이 아픈데 어떻게 전화 한 통 못하는 세상이 됐답니까? 남편과 저 둘 다 시근덕대며 시아버지 병실로 들어갔는데 시아버진 침대에 걸터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애들 안 온다지? 그게요, 아버님. 다들 사정이 있다네요. 저와 남편은 아픈 시아버지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눈치를 채고 계시더라고요. 거짓말 해줄 필요 없다. 너희들 통화하는 거 여기서 조금씩 들리기도 했고 그놈들이 그럴 거라고 내심 짐작은 했었어. 주말 내내 한 번도 울리지 않던 내 휴대폰을 보고 포기하고 있었지. 마지막까지 그래도 내 자식들이라고 기대를 걸었건만 이젠 그놈들에게 상처 그만 받으련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놈들을 놔버릴 거야. 아버님. 미어지는 마음에 시아버지께 다가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을 쉬었죠. 시아버지는 제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더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마,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늘 고맙구나. 친부모도 아닌 내 옆을 자식들보다 더 살뜰히 지켜줘서 말이다. 내겐 이제 너랑 아범뿐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가씨도 계시잖아요. 그렇긴 하다만 그래도 내 곁을 늘 지켜주는 사람은 너랑 아범뿐이잖니. 어머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전부 너희에게 주마. 고마운 너한테 시애비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로구나. 내 전부라고 해봤자 양식장이 다 아니겠니. 어차피 이만큼 키워놓은 건 너니 너랑 아범이 이제 맡아서 운영하려무나. 이제 몸도 정 같지 않으니 난 너희에게 물려주고 이만 물러나련다. 다른 놈들한테 물려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놈들한텐 국물도 없을 게다. 네 시동생들은 내 자식도 아니야. 갑자기 그런 발언을 하신 시아버진 결국 다시 눈물을 터뜨리시더군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고 남편은 시아버지를 뒤에서 껴안으며 함께 흐느꼈죠. 감사해요, 아버님. 양식장 저희가 대를 이어서 정말 잘 운영할게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손주 재롱 보면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아버님,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고요. 맞아요, 아버지. 제가 그놈들 못까지 아버지께 더 효도할게요.
그런 못된 놈들 때문에 울지 마세요. 저는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양식장을 전부 물려주신 것과 별개로 이젠 제 아버지와도 같은 아버님 곁을 평생 지켜드리겠다고 또다시 다짐했죠. 이후 받은 대장 내시경에서 다행히 시아버지 몸에선 작은 용종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암이 재발했을까봐 시겁했던 우린 그제야 마음을 놓았죠. 그날 이후 시아버진 정말 저희에게 김 양식장과 공장 전부를 물려주곤 물러나셨어요. 가끔 일손이 필요할 때만 나오셔서 운동 겸 일을 거들어주곤 하셨죠. 시아버지가 일선에서 물러난 걸 가장 좋아한 사람은 바로 당시 10살이던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나가요? 아싸! 나 맨날 할아버지랑 놀아야지. 은빈아, 할아버지 힘드셔. 할아버지 너무 괴롭히면 안 돼. 냅둬라. 이 나이에 날 이렇게 반겨주는 손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이냐. 나이래봬도 아직 몸에 일 근육이 탄탄하다. 손주놈이랑 공차고 놀아주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시아버진 그 뒤 저희 아들과 놀아주며 휴식을 취하셨지만 그런 시아버지를 건드리는 건 여지없이 시동생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은 잘하셨는지 지금 몸은 어떤지 시동생들은 한 번도 전화해 묻지도 않더군요. 시아버지도 저와 남편도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너무 괘씸해 연락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음 명절에 연락도 없이 뻔뻔하게 모습을 드러냈더라고요. 물론 큰 동서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요. 시아버진 시큰둥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뭐하러 왔냐? 에이, 아버지 삐지셨어요? 그때 못 와서 죄송해요. 이제 몸은 괜찮으세요? 대장 내시경에서 별거 안 나왔죠? 그러니까 형이 우리한테 연락 없었겠죠. 내가 죽든 살든 관심도 없는 놈들이 여긴 왜 왔냐고 묻잖아. 어차피 니들 맨날 바쁘다고 하던 놈들 아니냐? 난 더 이상 너희들 자식으로 생각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썩 나가. 앞으로 명절이든 뭐든 내가 죽어도 여기 2번 다시 올 필요 없어. 아버지, 화 푸세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아버지 걱정 많이 했어요. 그치 여보? 맞아요 아버님. 아버님을 신경도 안 썼으면 저희가 명절이라고 여길 왔겠어요? 그러니까 올 필요 없다고 이제 썩 나가라. 시아버진 그들을 냅다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큰 시동생이 대뜸 내뱉은 말은 기가 막히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제부터 잘할게요. 명절에도 꼬박꼬박 내려오고 저희 집사람이랑 딸도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무슨 꿍꿍인데? 저 꿍꿍이는 아니고요 아버지. 김 양식장 말인데요. 요새 꽤 잘 되는 것 같던데 그거 저희 목 미리 떼어주시면 안 돼요? 이 정신 나간 것이 뭐라는 거야? 거기 너희 몫이 어딨어? 그거 진즉에 큰애랑 큰어멈 줘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 그걸 형을 다 주셨다고요?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거봐 작은 형, 생각해보니까 내가 불안하다고 했지. 그때 우리가 아버지 병원 안 갔다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앙심 품고 양식장이니 공장이니 큰형한테 다 줘버릴 것 같다고 말이야. 우리가 한 발 늦었어. 에휴 짜증나. 황당하게도 시동생들은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 몫을 빼앗길까봐 명절 핑계대고 달려왔던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시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안 온 일은 도가 지나쳤다 싶어 제발 저렸던 거겠죠. 그런데 이미 남편과 저에게 전부 넘겨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은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우린 자식도 아니에요? 아무리 형하고 형수님이 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했어도 그렇죠. 저희도 아버지 모시라면 모실 수 있었어요. 근데 잘 다니던 대기업 때려치우고 여기로 올 수는 없던 거잖아요. 아버지,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소송에서 우리 목 받아낼 수 있어요. 괜히 형제 간에 싸움 일으키지 마시고 얼른 저희 목 주세요.
뭐? 둘째 네가 날 모실 수 있었다고? 그런 놈이 내가 서울에서 암투병 하는 동안 코빼기도 안 비쳤냐? 그때도 네 형이랑 형순 자진해서 나 데리고 살면서 간병까지 해줬어. 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 해봐라 어디. 아주 나 죽으라고 고살 지내라고. 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살 거야. 누구 좋으라고 죽어.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배 위에서 일하다가 긴 발에 발이 휘감겨서 하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셋째는 어릴 때 트럭에 칠 뻔했을 땐 대신 내 몸 던져서 반년 동안 꼼짝없이 병원 신세 진 적도 있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자식인 너희만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구나. 그렇게 금이야오기야 키운 자식들이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 돼 있으니까 말이야. 아,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돈 가지고 자식 차별하실 거냐고요? 형도 말 좀 해봐. 형 혼자 그 큰 양식장이랑 공장을 꿀꺽 하는 게 맞아? 네 형 부를 것도 없어. 네 형은 서울 살 때도 수학철만 되면 주말마다 내려와서 양식장 일 도왔다. 서울살이 다 포기하고 여기 내려와서 작은 양식장 저만큼 키우고 공장까지 세운 게 큰애들 내외야. 근데 바닷물에 손 한 번 안 담가본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자기 몫을 떼어달래? 냉큼 이 집에서 꺼져라 이 금수들아. 내 걱정이 아니라 그깟 돈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없던 정도 더 떨어진다. 썩 꺼져. 시아버진 효자손을 휘두르며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동생들은 끝까지 자기 몫을 달라고 버티더군요. 그 와중에 동서는 제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죠. 형님, 이러려고 처음부터 아버님께 그렇게 잘한 거죠? 도대체 몇 년을 공들인 거야? 참 치밀하시네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작은 동서 눈엔 모든 일이 다 돈으로 보이지? 그런 동선, 그렇게 돈을 타내고 싶었으면 아버님께 잘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그랬어. 참 부부가 쌍으로 못났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버님이 힘들게 일군 결과물 너희들 같은 인간한테 넘겨주는 게 싫어서라도 아버님이 주신 것들 지킬 거야. 알았어? 추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 동서는 할 말이 없는지 눈알이 튀어나올 듯 저를 노려만 보더군요. 그리고 그 난리통을 지켜보던 시누이는 대뜸 김국을 끓이려고 큰 냄비에 담아놨던 물을 가져와 시동생들과 동서에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곤 어리 빠진 그 인간들에게 소리쳤죠. 이 버러지들아. 그동안 키워주고 대학까지 다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딜 감히 아버지 돈을 내 나라 어째라고 있어? 니들은 내 오빠도 아니야. 이 창피한 놈들아. 어디 가서 나랑 닮은 얼굴 들고 다니지도 마. 나도 큰오빠랑 큰새언니 목 하나도 욕심 안 내. 두 사람이 아버지를 얼마나 극진하게 모시고 양식장을 키웠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막내 새언니 뭔데 우리 집 돈을 욕심내요? 우리 집에 발걸음한 게 몇 번이나 된다고. 새언니 정도면 우리랑은 생판 남이에요, 남. 다들 이 집에서 나가. 썩 꺼져. 이 다음엔 이 냄비로 처음 맞을 줄 알아? 연극 배우라서 그런지 처음 들어보는 신우의 고함 소린 장난 아니게 우렁차더군요. 신우이는 그 뒤에도 엄청난 욕설을 퍼부었는데 그게 얼마나 귀에 쏙쏙 꽂히던지 듣는 제가 다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결국 물만 잔뜩 뒤집어 쓴 채 시동생들과 작은 동선 집에서 쫓겨나야 했죠. 시아버진 그들의 뒤에 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또 오면 그땐 경찰 불러서 쫓아낼 줄 알아. 그 뒤 시동생들은 몇 번이나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죠. 한동안 그러더니 포기를 한 시동생들은 더 이상 전화를 걸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돈만 요구할 뿐 시아버지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두 사람을 보니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시아버진 아예 시동생들을 마음에서 내보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자식을 내치는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지 알기에
저와 남편은 전보다 더 시아버지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 신우이는 결국 연극 배우의 길을 포기하고 나이 38에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까지 김 양식장 일에 손을 보태며 우리는 가족 사업의 길을 이어갔어요. 결혼 생각은 없는 거냐는 제 물음에 함께 술을 마시던 신우이는 씁쓸하게 말하더군요. 같이 연극하면서 8년 동안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연극 그만두면서 그 사람하고도 헤어졌어요. 사이가 많이 소원해져 있었거든요. 8년 만난 사람하고도 헤어질 수 있는데 평생 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혼 안 하려고요. 시아버지의 신우이까지 더해 같이 살기 힘드실 텐데 선뜻 저 받아준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새언니. 오랜 시간 도전한 꿈도 포기하고 그런 이별까지 겪었다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신우이의 접시에 제일 큰 굴을 얹어주며 전 아가씨랑 같이 살게 돼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해주었죠. 날이 갈수록 양식장과 공장은 번창해져 갔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던 해외 수출량이 단단히 한 몫을 해줬거든요. 속 시끄럽게 하던 시동생들도 사라지고 공장도 잘 되니 우리 5 식구에겐 더 없는 평화가 찾아왔죠. 그런데 신우이가 내려온 지 2년 뒤 다 같이 저녁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2 시동생과 작은 동서가 함께 찾아왔더군요. 현관문을 열어본 시아버진 입맛이 뚝 떨어지는 표정을 지으셨죠. 누가 왔나 싶어 나와본 우리 또한 그들을 보고 절로 인상을 썼습니다. 저는 당시 13살이던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진 그들을 현관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또 오면 경찰 불러서 쫓아낸다고 했지? 그런데 시아버지 그 한마디에 3 사람은 울음을 터뜨리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큰 시동생이었어요. 아버지, 그땐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이혼당했어요. 딸도 집사람이 데리고 가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겨우 전셋집 하나 구하고 위자료까지 내고 나니까 남은 돈도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내도 같은 회사 다니니까 소문도 금방 퍼져서 저 지금 회사에서도 거의 대역죄인 취급받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아버지, 저 회사에서도 버티기 너무 힘들어요. 저 여기 올 테니까 양식장 일 저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건 돈 되잖아요. 그냥 제목 달라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일할 테니까 형한테 저한테도 양식장 지분 좀 주라고 해주세요. 아버지, 작은 형이 아버지 찾아가서 빈다고 하길래 저도 형 따라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저 회사 실적 채우려고 고객들 돈 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려서 회사에서 잘리고 손해배상 물어내느라 빚까지 졌어요. 그 고객들 중에 아내가 데려온 피부샵 고객들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동네 사모님들한테 악소문 퍼져서 집사람 피부샵 매출도 뚝 끊겼어요. 예전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목도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희 앞으로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요. 아버님, 잘못했어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 지금 피부샵 월세도 못 내서 가게까지 내놨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3 사람 다 싹싹 빌었지만 결국 목적은 다시 돈이더군요. 큰 시동생은 저희 밑에서 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양식장을 떼어달라는 거였고 작은 시동생 또한 자기한테 올 몫의 재산을 달라는 말이니 3년 전과 요구하는 것이 별다를 바가 없었죠. 저도 기가 차는데 시아버지라고 오죽하셨겠습니까? 시아버진 그들에게 이렇게 호통치셨어요. 니들은 끝까지 변한 게 없구나. 바람을 피우고 남의 돈으로 장난질을 쳐? 내가 아주 자식 교육을 이렇게 엉망으로 시켰다니 정말 분통이 터지는구나. 썩 꺼져라. 니들이 말아먹은 인생은 니들이 감당해. 난 더 이상 너희들 가족도 애비도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마. 제발 이기적으로 남한테 패라도 끼치고 살지 마라.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겠니? 언젠가 남한테 한 짓은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지금 니들 꼴만 봐도 알겠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똑바로들 살거라. 물론 난 죽을 때까지 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끌 거지만 말이다. 이제 가거라. 아니면 이번엔 물이 아니라 저기 팔팔 끓고 있는 매생이국으로 맞아볼 테냐? 시아버지의 서슬퍼런 말에 한참 동안 울던 세 사람은 끝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동서는 동정심이라도 유발하려는 듯 저를 보고 형님 형님 하며 애원했지만 저는 동서를 한번 노려본 뒤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죠. 그 뒤 한 번씩 시동생들은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하며 남편에게 찔러보듯 문자를 보내더군요. 형, 나 결국 눈칫밥 못 이기고 퇴사했어. 지금 중소기업 취업해서 양육비 보내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 형, 아버지 나 안 보고 싶으시대? 언제든 불러만 줘. 큰형, 잘 지내? 우린 이번에 빚내서 차렸던 식당 결국 6개월도 안 돼서 망했어. 나 지금 공장 다니고 와이프는 식당 설거지하면서 먹고 살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큰형. 시아버지와 시누인 이미 시동생들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혹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남편이 시동생들의 번호를 차단하지 않고 내버려뒀어요. 물론 구구절절 오는 문자에 답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근황을 시아버지께 굳이 전해드리지도 않았죠. 저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딱 한 가지, 작은 시동생 내외에게 부모 때문에 엄한 고생할 자식이 애초에 없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시동생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린 더 없는 평온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김 양식장과 공장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가족들은 아픈 곳 없이 건강하죠. 특히 70 중반인 제 친정엄마와 70 후반인 시아버지께서 더 아프신 곳 없이 정정하신 것이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린 일이 바쁘지 않은 시기엔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답니다. 가끔은 친정엄마와 친정오빠, 새언니와 조카들과 함께 놀러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다 문득 올해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된 저희 아들을 보면 결혼하고 세월이 참 쏜살같이 흘렀다 싶어 감회가 새롭기도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시동생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시아버지가 부디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늘 빌고 있죠. 저는 어렵게 찾은 우리 가족의 행복과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좋은 며느리이자 아내, 손이 올케이자 엄마로서 노력해 나갈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저희 시동생들과 같은 불효자들에게 일침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눈물과 정성으로 키운 부모님의 희생을 잊는다면 그건 당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요. 나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양분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인데 그런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만큼 내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을 똑바로 마주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빛나는 미래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부디 언젠간 세상의 모든 부모 자식이 서로의 도리를 다하는 도덕적인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쩍 따뜻해진 요즘 날씨만큼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온기가 함께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